네, 서용선입니다. 제가 시간 한 4, 50분 했는데는, 네. 오늘은 전시를 끝내면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전시회를 다니는 분들도 이렇게 많지 않고 또 전시를 한 입장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그림을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아마 이번 전시는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이전의 작품하고는 좀 다르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런 드로잉이라든가 어떤 개념적인 작업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전시라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그냥 여러분들하고 가볍게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서로 말하는 이런 자리로다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잠깐 이 전시의 과정과 제가 작품을 해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자료를 한 2, 30컷 이미지를 준비를 했고 가볍게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온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로 할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그냥 제목을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를 둘러싼 공간이겠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세잔느라고 하는 책을 홍대에 계시는 전영백 교수가 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어머니한테서 분리돼 나오는 과정 속에 언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같이 살던 생명이 사회화되는 과정 속에 언어라는 게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저는 이제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그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해서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소리를 내잖아요. 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몸을 갖고 음을 만들어냄으로써 이제 사회적인 동물로다가 이렇게 되고 거기에서 그 어머니에서 분리된 하나의 개체로서 독립이 되어가는 거에서 어떤 상실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이거는 심리학 쪽에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상실감이 어떤 작가들에게는 그것이 강하게 그 상실감을 끝내 메꾸지 못해서 그것이 어떤 작품으로 표현해내는 과정도 있고 또 그 상실감을 잘 극복해서 잘 언어화되고 그 언어화된다는 것 속에는 이제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고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많은 어떤 형체에 대한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이 형체에 대한 경험을 한다는 것,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미술이라는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되면서 어떤 물체에 우리가 닿으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는 숱하게 어렸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위험한 물질들로부터 피하는 법을 배우고 그걸 표현하는 말을 배우고 이러면서 인간은 이제 개체화되고 사회화돼 가는 거죠. 그 사이에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가 그 독립된 한 개체로서 그 중간을 이어지는 게 이제 언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언어 중에 가장 또 핵심인 것이 그것을 우리가 육성으로 다 전달할 때도 있지만 이것이 지식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육성으로 다 전달되지 않는 거리에 있을 때는 글로, 그것이 책으로, 편지로 이렇게 전달되면서 우리는 사회의 어떤 망 속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므로 해서 자기가 개별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글쓰기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또는 말하기라든가 이런 인간이 갖고 있는 표현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저는 그림 그리기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미적이라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거기서 다시 또 좀 더 좁혀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그 미라든가 아름다움이라는 걸 규정하기 이전의 문제, 그 아름다움이 어떻게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쓰는가, 어떻게 우리가 미술품이라고 그러는가, 그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가, 그림이 뭔가 이런 것이 저한테는 평생이라고도 제가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때부터 어떤 궁금증이 저절로 생겨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한 거는 나타낸 이 집이라는 말은 그런 나를 둘러싼 내가 한 독립된 한 개체로서 영향을 주는 주변의 모든 것들, 공간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의 우리의 지식을 메꿔주고 있는 글 같은 것들이 얼마나 그림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거는 78년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제가 갖고 있었던 작업실이에요. 어디 이제 그 조그만 공간을 빌려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 요 뒤에 있는 작품은 제가 3학년 때인가 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이지만 이거는 추상 작품이고 저는 이 사진의 공간 속에서 78년도에 제가 겪은 미술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이 이 사진에서 저는 다 읽히는 것 같아요. 아주 소박한 이런 도구들, 이젤과 의자 또는 그 뒤에 있는 그 추상화 작품은 학교 교수한테 영향을 받은 당시의 내 그림 이런 상황들이 이 사진이 많은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공간, 제가 썼던 그 작업 공간을 저는 이 사진 속에서 느낍니다. 지금 제가 지금부터 한 10점가량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는 그 이후 거의 40년가량 제가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고 어떤 생각들을 했는가를 보여주고자 선택한 이미지들입니다. 78년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나서 저는 학교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작업실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이 공간입니다. 이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당시에 대학의 그 연구실이라는 것이 아주 빈약해서 지금 여기 전시장이 한 4분의 1 정도 될까요? 그런 이제 새로 취직을 해서 저한테 작업실을 그냥 무상으로 이제 준 거죠, 대학 측에서. 저는 이 공간에서 아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 걸려있는 그림들, 저 콜라주이긴 하지만 형태상으로는 좀 공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만한 거리도 안 나올 정도의 한 5평 정도? 이런 정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했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의 작품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 있는 그림 한 점은 지금 현대미술관에 마침 그때 90년대에 그린 게 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뒤, 90년 후반 한 중반쯤에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행 자유화가 된 게 87년, 8년이었고
저한테 좀 외국으로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은 건 저 개인한테는 한 90년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실은 임시로다가 제가 뉴욕에 가서 어떤 작업장을 빌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 데는 한 450불 정도, 그때만 해도 뉴욕이 굉장히 쌌습니다. 여기가 소호인데, 저 뒤에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은 그 작업실의 주인이었던 멕시코 작가의 그림이고, 바닥에 있는 게 제 그림입니다. 그 뉴욕에서 봤던, 뉴욕의 길거리를 하는데 어떤 그 흑인 한 명이 그 마약을 갖고 있는 거로다가 길거리에서 체포되는 과정을 제가 보고, 한국에서는 별로 보기 드문 그런 광경이라서 그 작업실에 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 소호의 멀서 스트릿이라고 해서 이 건물은 지금 이 작업장은 지하 공간인데, 그 바로 건너편이 백남준 씨가 작업을 하던 그 건물이 있던 곳이에요, 바로 앞에. 그리고 이거는 지하에 있었는데, 어떤 멕시코 작가가 아마 연구년으로 뉴욕에 와서 NYU 대학에 연구년으로 있으면서 방학 동안에 자기 집으로 가니까 이제 서블렛이라고 그러나요? 그 밑에 저한테 이제 세일을 준 거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달인가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학교에서는 조금 더 큰 작업실로, 연구실이 조금 이제 중견 교수가 돼서 작업실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큰 작업을 조금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뒤에 보이는 작업은 아까 그 연구실에서 그렸던 것보다 공간이 커졌기 때문에 작품도 좀 크게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르죠. 모란디 같은 작가들은 모란디라든가 예를 들어 장욱진 선생님 같은 분들은 굉장히 작은 작품을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행동 습관을 가지고 있고, 저는 조금 공간을 좀 큰 거를 항상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공간을 좀 크게 갖는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 서울에서 젊은 작가들이 작업을 하려면은 그 작업실을 얻는 비용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 각자의 이제 경제적인 그 조건 때문에 그렇죠. 생각보다도 작가들이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다 순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계산이 일반 사람들보다, 사회인들보다 좀 무디고 더디어서 그렇지,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자기가 그림 그리는 거를 헌대는 일은 따지고 보면은 공간을 운영하는 일입니다. 어떤 데에서 내가 뭘 그리고 싶은가에 따라서 자기가 그리고 싶다 하더라도 그런 게 뒷받침되거나 자기가 그런 판단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옆에서 도와주거나 이런 게 없으면은 절대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아까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한 개체로서 어떤 형체를 만들고 그 형태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작가의 본질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을 결정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있는 작업의 시작이 됐던 것은 지금 여기 철암 삼방동이라고 하는 데는 강원도 태백에, 지금은 태백시라고 그래 있죠. 거기에 철암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저는 작가들하고 이 강원도 철암을 한 20년을 다녔습니다. 초기에는 아주 한 달에 거의 한 번씩 기차 타고 작가들하고, 젊은 작가들하고 가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다녔는데, 그 강원도 태백에는 당시에 이제 에너지 산업이 변하면서 석탄 산업이 이렇게 황폐화돼 갖고 이제 석유를 많이 떼게 되면서 이제 무연탄이 좀 수주량이 줄어들어서 거기 그 탄광 지역이 이제 경제가
몰락하고 주민들이 다 떠나는 상태여서 그쪽에 있었던 유휴 건물들, 건물들이래야 뭐 광부들 막 쌓아오고 뭐 광산시설이니까 아주 그렇게 빈약한 거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광산 지역이라서 어떤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너무 삭막한 분위기를 보고 작가로서 제가 그 당시에 드나들던 인사동이라든가 동승동 같은 데 근처에 있는 전시장이라는 건 얼마나 화려한 공간이에요. 화려하다기보다도 거기는 가구 같은 걸 다 펴놓고 작품만 해놓잖아요. 굉장히 사치스러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공간이죠. 거기에 아무것도 놓지 않고 전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시장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요.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조명도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은 또 당시에는 동승동 주변에는 90년대, 80년대 이럴 때는 이제 카페 같은 것들도 있고 연극회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에서는 문화적으로 가장 화려한 곳이죠. 문화적으로는. 그런데 있다가 제가 강원도 사북과 그 태백을 갔을 때 정말 약간 좀 양심에 찔릴 정도로 물론 뭐 저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 광산 지역의 문화적 배경이라는 건 너무 삭막해서 거기에 어린애들은 물이 까만지 알았다고 그래요. 항상 석탄물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 천에는 항상 석탄물이 흘러나서 물이 까만 걸로 알고 보통 때에도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다가 그 진흙탕이 이제 검정색 그 물이 질척거리는 그런 동네였다고 그래요. 지금 아마 보시는 이 건물은 그 40년대에 지어진 탄광 막사인데 이거를 개조해서 작품을 여기다가 하는 그런 작업을 저희 작가들이 많을 때는 한 20여 명, 적을 때는 한 대여섯 명 이렇게 해서 꾸준히 거리를 드나들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제가 지금 이 전시를 하고 있는 집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작업을 한 첫 번째 배경이 이런 데서 시작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런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그 독일의 루르 탄광 지역에 루르 트리엔날레를 하는데 일종의 비엔날레 같은 거죠. 트리엔날레를 하는데 그 규모도 크거니와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 광산이 몰락해져 가면 거기 주민들이 흩어지고 문화가 삭막해질 걸 대비해서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광주 비엔날레처럼 루르 트리엔날레라는 거를 만들어서 많은 외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행사를 만드는 그 프로젝트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좀 영감을 좀 받았었죠. 그 이후에도 저는 거의 한 1, 2년에 한 번씩 거의 외국에 나가면은 이렇게 지금 이거는 베를린에 있는 조그만 방 하나를 빌린 거죠. 조그만 방 하나를 그러니까 이제 민박이라고 그러나요? 여행자가 가서 작업을 하려면은 작업실을 금방 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한다고 하는 건 물질과 대화하는 거라서 어디에든 하여간 뭔가 펼쳐놓거나 비바람을 피해서 그 그림이 보호되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하니까요. 길거리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걸 빌려서 베를린에 자주 그때 몇 번 드나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여행을 가면은 우선 그 공간부터 확보하고 그 공간에서 이제 그날 낮에 본 거, 미술관에 본 거, 거기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런 공간을 바탕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인사동 길거리에서 했던, 지금 아마 인사동에 가면 쌈지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벽에다가 임시 그 칸막이를 보호막을 쳤던 것에 작가들을 재료비만 주고 그 벽을 좀 지루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 그림을 하루 저녁 만에 그거를 그려야 되는 일이라서 그 지나가는, 아마 이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길 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마 거기서 이제 뭐 술도 한잔 할 수 있으니까 모델을 서줘서 제가 모델을 그렸던 그런 장면입니다. 그림이라는 것은 애초에 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림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뭐 그런 동굴 벽화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아마 그 전부터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인간으로 하나의 생물로 태어나서 그것이 계속 생명을 이어가려면은 물질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러한 것들은 그런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물질에 대한 체험을 어느 정도 몸체 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림이라는 것은 꼭 화가들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다 하다못해 연필로 다 약도를 그리거나 또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들도 다 그림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는 파리 시대에 갔었습니다. 한 1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이렇게 이제 처음 가면은 빈 벽이 주어지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구상했던 것들을 이제 재료를 구해서 시작을 하죠. 그 당시에는 2004년도에는 제가 신화를 주제로 해서 한국일보에 연재를 한 일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을 캔버스로 크게 옮기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다시 베를린에 있는 그 헬게라고 하는 작가의 스튜디오를 제가 가장 외국에 나가서 좋은 공간을 빌려서 했던 거는 이 작업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작가는 이런 작업실을 한 3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방 하나를 한 2달간 빌려줘서 거기에서 독일의 어떤 지하실이라든가 지하도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작으로 그려서 나중에 큰 전시를 한국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본 그림들하고 이 그림들은 색채도 좀 다르고 언제나 어느 도시에 가면은 제가 도시에서 받은 첫 인상 독일에서는 무채색이 굉장히 저한테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독일 민족 자체가 오히려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는 그런 무채색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오스트리아에 가면 오스트리아의 그 밝은 태평양의 어떤 그 햇빛 같은 것들이 좀 느껴지고 뉴욕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건물들 사이에 그늘 속에서 비춰지는 그런 인공적인 조명빛들, 지하철들 이런 것들이 저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뉴욕도 또 다르죠. 퀸즈 쪽에 그 변두리에서 방을 하나 빌렸는데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서 다시 더 그리거나 캔버스를 짜거나 해서 이제 전시하는데 내고 마무리하고 그럽니다. 이 당시는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보니까 아마 최인훈 씨의 그 전집의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그 주제로 그렸던 남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그림을 그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나시대학의 레지던시로 갔을 때 제가 가면서부터 어떤 비행기 안에서 신문을 읽었는데 그 중에 어떤 독립투사가 어떤 그 감옥에 갇혔던 그런 감옥에 갇혔다가 공산주의자로다가 지목을 받아서 한동안 모든 그 이름이 지워졌었는데 아마 1990년대에 다시 포상을 받아서 이 사람이 다시 독립운동가로다가 인정을 받게 된 그 인물의 강한 이미지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아주 옹색하지만 그냥 바닥에 신문지 깔아놓고 우선 가서 작품부터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이런 작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오늘 마침 아까 어느 분하고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워싱턴에 있는 톨페도 레지던시를 제가 또 한국문화원에서 전시를 하고 그 톨페도 레지던시의 스튜디오를 한 3개월 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거기에서 계셨던 분을 만났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톨페도 레지던시라는 거는 원래 그 2차 대전 때 어뢰 공장이었던 곳을 변경해서 미국이나 유럽들은 이런
그 아트센터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갖고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거의 제가 그때 듣기로 한 뭐 7, 80명이 80개 스튜디오가 그 안에 있고 작가들이 그 안에서 작품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러는 곳으로다가 역사를 한 60, 70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재작년 겨울, 이 이후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외국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나갔던, 저한테는 가장 위치가 좋았던 56가, 뉴욕의 56가에 있는 스튜디오를 썼던 겁니다. 제 바로 앞에 그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큰 게 있었고, 그 앞에 록펠러 센터가 있어서 저는 록펠러 센터 지하에 가서 스케치를 저녁 때 가서 그리하고, 그거를 와서 이런 작은 캔버스로 옮기고, 계속 드나들면서 보았던 이런 그 은행의 모습이 그 사인과 로고 등이 훨씬 굉장히 눈에 띄고, 또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많이 숨어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들을 옮겼습니다. 아직 다 지금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한국에 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여기도 뭐 한 15평, 20평 정도 되는 작업실, 그래도 가장 그 조건이 좋았던 작업실입니다. 제 생각은 어찌됐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것이 뭐 어떤 사파를 그리든 어떤 회사에 나가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하든 또는 화가로서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하든 간에 자기가 취하고 있는 공간의 영향을 아주 원천적으로는 색으로부터 그 햇빛과 어떤 그 건축과 또는 그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우리 몸속에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몸이 그 공간 속에서 활동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금 사는 곳이 양평인데, 양평이라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살기 시작을 하면서 차츰차츰 그 환경 속의 분위기와 일체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의 시내에 살면은 시내에 사는 대로, 또는 시골에 살면 시골에 사는 대로 그 눈과 형태를 분간하는 감수성이 달라진다고 제 체험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다른 도시에 가거나 어떤 그 작업실을 새로 공간을 확보했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적응되는 시간이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조금씩 제 작품 속으로 다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이 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래 제가 어떤 책에서 부도지라고 하는 책을 갖고 한 2, 3년간 가끔 이렇게 보는데, 홍가희라고 하는 어떤 평론가가 저한테 어느 날 한 7, 8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와갖고, 그 부도지라는 책을 아느냐고, 80년대에 출간된 책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거 얘기를 하면서 한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책을 읽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 전에도 저는 그 한글이 그냥 뭐 중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다가 세종대왕이 만들었고 우리가 발음하는 발성기관을 통해서 만들어 그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던 거 하는 거를 얘기만 듣고 이제 학교에서 배운 정도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한 3, 4년 전에 어떤 영화 감독이 그 한글을 갖고 영화를 만든다고 하는 감독이 제 작업실에 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것에 관심이 있고,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글의 형태라고 하는 것이 갖는 어떤 점에서는 좀 영어에 비해서 좀 몸이 건조해 보이는 기하학적인 느낌도 좀 받고, 형태상으로요. 또 발음상으로는 좀 이렇게 꺾어지는 딱딱한 느낌 같은 것도 외국 언어의 중국 언어라든가 또는 유럽 언어에다 비교해서, 특히 프랑스어 같은 거고 비교하면 한국말은 굉장히
각지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는 그 글을 갖고 우리는, 그 말을 갖고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하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왔는지는 세종대왕 이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구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훈민정음이나 한글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연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제 조카가 빌려준 책에서 노마 히데키라고 하는 일본인 사람의 쓴 훈민정음에 대한 해설에 대한 책을 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 또 한국어의 장점, 한국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런 글을 제가 잘 관심을 갖고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국어학자의 역할을 하는, 또 한국에까지 와서 박사학위까지 한 사람이고, 훈민정음에 대한 누구보다도 뛰어난 설명을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에 바로 제가 생각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언어라는 거, 인간이 어떤 형체를 그려낸다는 것과 그리려는 것에 밀접한 관계를 그 사람도 체험이 제가 받는 느낌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글이 곧 그림이라는 생각이죠. 이 전시는 그림이 곧 글인가 하는 거를 사실은 제 나름대로 확인하기 위한 전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고, 과연 저것이 그림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도 글만 갖고 그림일 수 있느냐. 지금 여기 유리창에다 그은 글씨는 이 전시에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글이라는 말에 가까운 거죠.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벽면에 있는 글들은 제가 작년 5월서부터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떠오르는 개념들을 벽체에다가 쭉 저 하얀 띠 벽면에 있는 것들을 적어 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그때부터 여기 JJ 갤러리하고 같이 공동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저게 뭐지? 저기 왜 플랜카드를 했지? 근데 저 플랜카드의 제목과 그 벽체에 글을 써놓음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없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다 관심을 갖고 그래도 가서 이렇게 본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호가 적혀 있거나 자기 집이 적혀 있거나, 이건 옆에 측면인데 그 안에서 제가 그런 퍼포먼스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한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 저는 그 예술의 전당의 한 기억의 순간이라고는 한글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갖다가 전시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기 비디오로다가 지금 보이는 거는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이고 W라고 하는 작품이고, 그 옆에 벽에 붙어 있는 건 제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발음을 하는 거를 비디오로 찍은 작품입니다. 동영상 작업이죠. 그래서 아와 그 훈민정음의 첫 발음이, 모음의 첫 발음이라고는 아의를 제가 직접 발음을 해봤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목구멍이 열리는가? 그리고 그 의와 이는 발음이 어디에 가서 중심이 걸리는가? 이런 거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형태에서 정말 아래는 발음이 나오는가? 이 작대기 형태가 나올 수 있는가? 제가 발음은 하지만 그 한 거를 왜 이런 작대기로다가 세종은 표현했는가? 저는 의문이 가요. 어떻게 세종대왕은 그런 생각을 했지? 이거는 그림 그리는 거예요. 선을 긋는 거잖아요.
발음을 하는 거는 몸속에서 이렇게 소리가 퍼져서 파장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런 기호로 했느냐 이거죠. 아까 김시습의 말에 의하면은 가림토 글자를 해서 그거를 받아왔다는 거죠.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버모에서 산스크리트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큰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강상훈 박사 같은 분은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한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우리가 발음을 하고 있는 공간에서의 이 진동이 소리라고 하는 건 공간의 진동인데 이 진동이 어떻게 형태로다가 되는가, 어떻게 그림으로 되는가 저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작업은 다른 방향에서도 분석이 더 가능하겠죠. 여기는 아까 그 건물의 건너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벽에다가 글을 쓰면서 그 안에 내부에도 글을 쓰고 바깥에도 글을 써나가면서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 밖에서 소리가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고요하고 혼자 작업을 하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제 제 귀에 직접 들어요. 새소리도 들려오고. 그러니까 그만치 제 자신이 집중이 되면서 외부의 소리가 자기가 의식을 해서 어떤 일에 어떤 목적을 갖고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지만 단순하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고 조용히 자기를 가라앉히고 나면은 그런 외부의 소리가 다 자기한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아마 평소에도 들어올 겁니다. 평소에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뿐이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제가 이미지만 아마 이거는 지금 이 옆에 있는 벽체를 갖다가 벽체의 전체 작품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가 어떤 공간에는 형태라든가 어떤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간에도 그런 것들이 서로 호흡하고 있다는 거를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서 그렸던 드로잉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띄어낸 장면이고요. 그래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변했죠. 보통 일상적 집에서 이제는 거의 파괴되고 띄어내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공간은 없어졌습니다. 빈집을 이 전시를 하면서 한 9개월 걸렸나요? 9개월인가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게 이 전시입니다.